빅토리아 시절 대영 제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1800년대, 즉 19세기입니다. 영국의 자유방임주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시기가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중상주의 시절 초기, 그 다음에 똑같이 불황이 오니까 자유방임주의로 그 불황을 극복하고 다시 롱 디프레션, 대불황이 와요. 그때 제국주의로 신제국주의로 넘어가서 팍스 브리타니카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게 19세기 빅토리아 시대거든요. 영국의 자유방임주의를 다시 이야기해보면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실제 구현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최소한 자유무역과 각종 규제의 축소 혹은 폐지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조건을 따지면 자유방임 시절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유재산의 중요성, 함부로 그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 마라, 독점 상인에 대한 규제 축소, 공물법에 대해서 이제 이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독점 상인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유무역 촉진 및 관세 폐지, 이걸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세금 감면, 정부 재정 축소, 각종 규제 축소 또는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 자유무역 촉진 및 관세 폐지,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역사학자들의 논문이나 이념주의자들의 잘못된 형태의 글 쓰는 거 제가 되게 많이 보는데, 특히 자유방임주의와 제국주의가 같이 겹쳤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성장하게 된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레닌, 엥겔스를 가져오는 사람들, 마르크스 가져오는 사람들 믿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시 영국 정치, 경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빅토리아 시대는 치열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시대고 사진도 남던 시대예요. 즉 중앙정부 기록물과 언론물까지 모두 남아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유리한 논조를 만들기 위해서 선동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서유럽 입장에서 19세기 유럽은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팍스 브리타니카 시절에. 19세기 서유럽은 자기들에게는 평화로웠습니다. 중산층 많고 전쟁 적었고 나폴레옹 이후 빈 회의를 통해서 유럽은 전쟁이 줄어들고 난 다음에 대영 제국의 강력한 해군력과 유럽 대륙의 제국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요, 적절한 외교적 노력에서 힘의 균형을 지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 대륙의 명예로운 고립주의를 추구합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지리적 위치와 관련해서 모든 주변국들과 호의를 유지하지만 그 어떤 주변국들과 단일한 혹은 독점적 동맹에 관여하지 않는 것, 특히 모든 외국 내정에 불필요하고 성가시게 간섭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의무다. 그래서 영국은 처칠의 말처럼 유럽 대륙보다 대서양을 택했습니다. 평화로운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의 입장에서는 열강 제국에게 열심히 침략당하던 시대였죠. 일본은 미국에 개항했고 아편 전쟁이 일어났으며 인도에는 식민지가 확장되던 시대입니다. 즉 팍스 브리타니카 시절에 서유럽은 제국주의가 뒤늦게 팽배했는데 중상주의 시절의 1차 제국주의, 그리고 자유방임주의가 끝나고 후기 시절에 2차 제국주의, 신제국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 전 세계의 경우에는 후발국으로 이 시기에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보통 사학자들은 이 시기에 영국이라고 한 번에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에서는 치열한 정치 경쟁이 가득하던 시대고 이 정치 경쟁을 알아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정치, 세컨드 파티, 이 양당제를 뜻하거든요. 1837년 6월 20일부터 1901년 1월 22일까지 뜻하는데, 먼저 경제적으로는 젠트리 계층, 즉 귀족과 상업 자본주의자, 그리고 중기 정도 되면은 이제 자유방임 시대가 되면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산업 자본주의자와 노동자가 경쟁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국에는 토리당과 휘그당이 있었어요. 당시 토리당은 왕당파를 계승했고 성공의 국교회를 지지했고 제국주의와 온건 보수주의, 저번에 말했듯이
가부장제 보수주의, 엘리트가 할 일이 있고 그건 일자리를 줘야 된다. 근데 빈곤은 이 당시에 필요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과거 버전 공리주의죠. 왕권 및 종교정책, 왕권과 국교회를 지지하고 경제정책은 지주계층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합니다. 휘그당, 장로회고 비국교도고 자유주의가 대립하던 시기입니다. 자유주의, 자유무역, 자본주의 발달을 위한 부르주아 우대, 그리고 의원 내각, 이런 시기입니다. 먼저 부르주아가 표를 얻어요. 종교는 간단히 말하면은 국교의 외를 지지했는데 복음주의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정교 분리를 뜻해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요거를 중시하는 쪽이 휘그당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부르주아를 지지하긴 했지만 여기도 보호무역주의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자유무역주의 애덤 스미스 시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저는 지금 빅토리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빅토리아 이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4세 시절입니다. 토리파와 휘그파는 동맹을 맺고 명예혁명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서로 이름이 서로를 욕하는 식이에요. 토리가 뭐다? 불량 혹은 도적, 왕의 지지자를 뜻하고요. 휘그, 모반자, 말도동, 왕의 모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토리당은 이후 영국 보수당을 대변하는 정치색을 보려면 이 토리당 출신의 웰링턴 공작을 보면 편합니다. 자, 이분이 유명한 명장이에요. 나폴레옹을 워털로 정투에서 패배시킨 명장입니다. 이분은 두 가지 말로 축약이 가능합니다. 나폴레옹에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팍스 브리타니카를 연 희대의 명장. 두 번째, 강경한 제국주의자. 토리당 이후 정치 맥락을 이어받는 중기 후기 빅토리아 보수당의 성향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편 전쟁을 지지했으며 그리고 보편 선거를 주장하는 빈민을 학살했다는 평을 듣습니다. 보통 당시 관점을 지금의 관점으로 보는 건 잘못된 것이긴 한데 청부인권이란 건 그 당시 미국에서나 있었던 급진적인 형태였습니다. 동시에 뼛속까지 귀족이던 인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제로 실행하며 전쟁에서 돌격시 앞서 목숨을 걸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즉 엘리트들에게 큰 의무를 지우던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트들에게 일종의 좀 가혹하긴 했어요. 가혹한 만큼 아래쪽에도 더 가혹해져요. 이런 구조는. 제가 그래서 언건주의적 보수파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철저한 관료제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거 버전 공리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저는 빅토리아 시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윌리엄 4세 시절 분입니다. 당시 보수주의던 토리당, 보수당 상원인 귀족원의 성향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빅토리아 전기 시대로 초기 시대로 들어가죠. 로버트 필이라는 분이 계세요. 웰링턴 공작 다음에 토리파 총리는 로버트 필입니다. 이 당시에는 휘그가 훨씬 우세했습니다. 본래 휘그가 초대 총리였던 것처럼 휘그의 전성기가 펼쳐집니다. 보면은 웰링턴 공작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휘그당 그리고 뭐 26일 하고 그 다음에 로버트 필경 보수당으로 바뀌었는데 119일 하고 다시 또 휘그당 그리고 이제 한 6년 정도 휘그당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면은 토리당 그 1차 웰링턴 공작 그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충 이렇게 하면 3년 두 개 합치면은 10년 그리고 한 16년 정도를 대충 16년 정도를 휘그당이 잡습니다. 아서 웨즐리 웰링턴 공작의 경우 훌륭한 장군이긴 했는데 정치 감각은 떨어지는 분이었어요. 반대로 1차 로버트 필 내각은 기간도 짧고 그리 힘도 없었습니다. 119일 2차 아서 웨즐리 웰링턴 공작 26일 당시 명예혁명부터 내려오던 종교, 경제, 차티스트 운동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할 건데 토리당은 스스로 처치 파티, 즉 국교의 영국 성공의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처치 파티, 국교의 정당이다.
국교의 신자들에게 이 정도 16년 정도 휘그당이 집권을 하니까 야 우리가 국교가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줍니다. 로버트 필은 토리당을 보수당으로 바꾸고 초대 당수가 되시는데 휘그당은 당시 개혁적인 휘그당은 국교의 폐지운동, 부르주아 지지 그리고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1832년 1차 선거법 개정으로 부르주아, 상공시민층, 그리고 상업자본가, 산업자본가, 중산층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이렇게요. 이 선거권이라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언제나 투표권은 전쟁 참여와 전쟁 비용을 내는 즉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간접세로서 물품세와 관세를 제일 많이 썼고 그런 세금들은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가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든 아니면 영국이든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나 그런 문제들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걸 그래도 한 나라로 연방으로 가려면은 지방 자치를 최대한 인정해주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직접세는 간접적으로 이제 하는데 토지세와 사정세 이런 것들은 이제 귀족들이 내는 세금들이죠. 즉 세금을 가장 크게 창출해내는 존재 부르주아 그리고 귀족은 적게 내잖아요. 아시아와 달리 중앙 집권화된 관료제 시스템의 재정이 아니에요. 지방주의적 재정이에요. 분권화된. 그래서 그때부터 하원이 기본적으로 이 세금에 대해서 국가 세금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거 함부로 세금 거르라고 했다가 명예혁명 터진 거예요. 왕이 이제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도 하원에게 맨날 예산을 협상하느라고 국가부채 디폴트 위험하고 하는 게 이겁니다. 하원이 내정을 관리하고 상원이 외교를 관리하거든요. 이 당시 휘그당에 맞서서 토리당 선거 전략은 국교의 위기론 그리고 공물법을 보호해야 된다. 귀족 지주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차 내각에 들어서서 이제 힘들게 집권을 하셨더니만은 충격과 공포다. 귀족 깽깽이더라. 예. 이게 뭐 영국 국기고 이분이 이제 로버트 필 이런 느낌으로 토리당에서 보수당으로 재정비한 이 당수께서 총리가 되니까 배신을 때리고 자유주의 정책, 자유무역주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르주아 표를 받아야 된다고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빨리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수당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토리당은 보수당으로 바꾸고 필 내각부터 의회 주요 의제가 이때부터 종교가 아니라 경제, 즉 공물법이 됩니다. 이제는 귀족뿐 아니라 부르주아도 표를 가진 지지층이다. 이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노동자들은 표가 없으니까 자신들도 표를 달라는 차티스트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런 투표권 변화 현상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이나 아니면 불법 이민자에 관한 피스캐닉 표나 아니면 비시민권자 표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의 그 표에 대한 확대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이 일정 기간 지나고 세금을 그만큼 냈고 복지 자금을 지출하며 투표권 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옛날에 표를 준다는 건 로마 시대든 그리스 시대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 전쟁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면 자기가 갑옷을 사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주는 게 기본적인 투표권입니다. 그리고 그게 근대에 들어와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 기준이 된 거죠.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방선거 참정권을 상호주의로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외국에서 가져도 해당국에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가졌다고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신 타국에 있는 영주권의 외국인은 한국에 투표권이 없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상호적인 관계로 해야 된다. 우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실제 각국의 정치에 선거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것들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사실 미국 민주당 전략도
한국에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 전략도 비슷한 게 불법 체류자를 내버려두고 거기에 관련된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있으니까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지 않도록 점점 그 표를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선거 인원수를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국의 영주권은 기간이 지나야 표를 줘야 하고 이건 타국의 정치를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상호주의 가능한 한에서는 서로 간에 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지만은 상호주의가 안 된다면은 오히려 지배당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인도를 칠 수가 없잖아요. 인도인 미국에 있는 의사 30%가 인도인이고 엔지니어들이 200만 명이고 이런데 미국이 인도랑 서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도도 동시에 미국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그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고요. 그런 것처럼 상호주의적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전통적인 정치 사건들은 19세기, 20세기 영국의 양당 경쟁을 보면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현대판이 저기서 왔구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념, 사학 개념이 역사가 아니라 실제 경쟁적 역사는 공부해 볼 만합니다. 참고로 이 로버트 필이라는 분이 런던 수도 경찰청을 창설하셨는데 보면 재밌어요. 사실 이거 지금도 못 지키는 나라 많을 거거든요. 이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시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할 때는 아주 절차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분 자체가 원래부터 어느 정도 자유주의적 성향인데 보수당과 희그당과 보수당에서 거기서 그냥 정치 생활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무역주의 보수파들을 필파라고 합니다. 1846년 공물법을 폐지하고 자유무역, 즉 자유방임의 시작이 됩니다. 영국은. 그리고 보수당이 분열합니다. 보면은 필지지파 보수당 이렇게 해서 집권을 잠깐 다시 또 해요. 보수당이 딱 1년은 못 채우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휘그당이 오고 그 다음에 보수당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유당이 옵니다. 짧게 보수당 한 1년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자유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유방임주의 시절에 집권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184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가 자유당 집권주의인데 그 이후에도 자유당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필파 이후에 휘그당과 합쳐서 보수당에서 나와서 휘그당과 분열되고 난 다음에 휘그당과 합쳐서 자유당을 설립합니다. 즉 창설하신 장수께서 배신을 때려요. 자유무역주의 때문에. 그래서 토리당은 귀족지주 공물제 지지 보호무역, 휘그당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로 바뀝니다. 자유무역주의가 제대로 이때 정착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점과 달리 자유무역이란 건 대중을 위한 거고 보호무역이란 귀족을 위한 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이게 1900년대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참고로. 이게 1900년대 자유당 관련된 언론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프리트레이드 샵, 그리고 프로텍션 샵. 두 번째 양당제 보수당. 이제 중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시대 중기로 들어가니까 자유당에도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파머스턴 자작이라고. 여기 1860년대까지가 제가 자유방임주의라고 했잖아요. 1859년에서 59년 중순부터 갑자기 파머스턴 자작이란 분이 나오셔서 굉장한 정책을 펴십니다. 자유당 배신자로. 자유무역주의의 트롤러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현대에 비유하면 영국판 키신저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구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하며 그 이익을 따르는 것만으로 우리의 의무이다. 뭔가 자유무역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한테는 보수당, 자유당 다 불신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파머스턴 자작이. 독부의 장군이에요. 정치계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민족주의, 대중성동 지지 유지하는 걸 잘합니다. 정치인은 결국 표라는 거예요. 약간 히틀러병도 있어요.
파머스턴 경은 운병가가 아니다. 그의 언어에는 배움이 없고 발표할 때는 무엇인가 쑥스러워한다. 하나 일반적으로 그는 적시적절하게 말할 단어들을 찾고는 청중들의 역량과 성미에 가장 적절한 언어로 서민원에서 발언한다. 이게 무슨 뜻이다? 대중한테 잘 먹히는 언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자유주의인가? 자유를 강제하는 게 자유주의인가? 이런 느낌. 이게 뭐하냐? 포함 외교가 대표적입니다. 뭐 일본의 페리오 당했듯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운영화 당했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세국 정책을 행하는 나라에 대해서 무력을 통해서라도 강제 개방을 시켜서 국제적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시켜야 된다. 이게 왜 이때부터 이런 게 됐냐면은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생기는 문제, 과잉 생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팔아먹을 장소로 식민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약탈적인 입장에서 식민지였는데 근대에 와서는 이제 이걸 어디에 팔아먹어야 되는가, 팔아먹을 식민지로의 식민지를 찾기 시작해서 시장을 개방시킵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한 말이 기본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놓은 애들이 침략해서 시장 개방시켜줬다고 하는 접근입니다. 시장을 만들어서 구매력을 증대시켜서 뭐 지금 현재 뭐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이게 맞았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전혀 안 맞았어요. 시장을 망쳐놨는데 무슨 이게 파머스텀은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니라 중상주의적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왜 자유무역주의 식민지를 떠드냐 이걸 말하고 싶어요. 파머스턴은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니라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정치인입니다. 표와 업적을 위해서. 왜냐하면 자유무역이란 건 중상주의 시절에는 세계 무역이 제로섬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뺏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자유무역 시기에는 세계 무역이 빅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중상주의적 제로섬을 만들어 놓고 무슨 하다못해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미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작살나듯이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을 만들어 놓고 미국이 우리가 개방한 아들 같은 존재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맞기도 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진짜 전쟁할 거야? 진짜 전쟁할 거야? 우리 먼저 안 친데 먼저 공격하면은 뭐 공격하면 그때 반격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진짜 전쟁할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운용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 중국 경제라는 그 중국을 연구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일본은 그 만주와 그 한국을 자원으로서 관리해서 쉽게 말하면 수탈했다는 거예요. 중상주의적 식민지 시스템으로 수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업지대 같은 것도 북부의 자원을 위해서 북부 공업지대에 쓴 거고 남부 쪽은 쌀 수탈 쪽이라 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든 경제가 발전했다 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중간에 자리 잡은 건 이승만이 전부 농지 개혁을 강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 개혁시키고 거기에 어느 정도 외국 자본 끌어가지고 해서 사실 사실 어쨌든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 무역으로 넘어간 거 2000년대 계획경제 빨이 끝나니까 2000년대에 이제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넘어가면서 넘어간 거고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한국 편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튼 분명 애덤 스미스는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인데 선동 정치인이 나오니까 자유간섭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정치인이니까 환경제국주의자, 환경간섭론자, 뭐 비과학주의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왜 영국은 새로운 시장 개방을 찾았는가? 자본주의 고질적인 문제, 과잉생산. 두 번째, 이때부터 슬슬 대불황이 옵니다. 대불황의 기미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생기는 정기적인 불황이 생겨요. 이게 경기 순환 과정인데 이게 1810년부터 생겼으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고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가는 모르겠어요. 대중 소비에 의한 고질적인 문제인가.
어찌됐든 1810년부터 10년마다 정기적인 불황이 생깁니다. 지금처럼. 이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1차 아편전쟁, 윌리엄 4세 시절에 중상주의 시대의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독점 상인들의 로비도 있었거든요. 이때 당연히 웰링턴 공작이 크게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 위대한 초선 의원 하나가 이때 반대를 하는데 글래드스톤입니다. 영국 하원에서 참 전쟁 창반 투표 직전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중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법률에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중국이 식량 공급을 거부한 것이 어째서 중국의 죄가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 수행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판단할 능력이 없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부정한 전쟁, 이것만큼 영국을 불명예로 빠뜨리게 될 전쟁을 나는 이제껏 보지도 못했고 책에서 읽어본 적도 없었노라고. 국가의 명예는 더럽혀졌습니다. 국가의 불의는 국가의 몰락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와 그 이득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득이 크더라도 그로 인해 영국의 국왕과 대영 제국이 입을 명예의 위신의 존엄성의 손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맥콜리 씨는 지난밤 유러한 용어로 광동에서 영광스럽게 휘날리는 영국의 깃발에 대해 지구상 그 어느 나라도 그 깃발을 모욕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 선원들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웅심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국인들이 왜 국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영혼이 고양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국기가 항상 정의의 편, 압제의적, 민족의 영광, 공명정대한 상업을 위해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귀한 파머스톤경의 원조하에 깃발은 추악한 아편 밀수를 보호하기 위해 나부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기는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깃발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배를 불태울 때 우리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영 제국의 국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아도 피가 끓어오는 것을 느낄 수 없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각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 해안에 개양되어 있는 국기를 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 깃발을 보고 소름끼쳐하며 뒷걸음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국기를 보며 느껴온 감동을 다시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그들의 편에 있습니다. 이교도이며 반쯤만 문명화된 민족인 그들이 정의를 가진 반면 계몽되고 문명화된 기독교인들인 우리는 정의와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대 제국들의 공통점이죠. 청나라 저 오랑캐들이 대영제국 덜 문명화된 것들이 서로 얕잡아봐요. 근데 현대 중국은 왜 근대 중국이랑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지? 자, 9표 차이로 전쟁이 승인됩니다. 이후 그 일기. 나는 우리가 저지른 중국에 대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의 심판이 두렵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한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파머스톤의 아편전쟁 2차가 나옵니다. 이 사람 자유당이라니까요. 트롤러예요, 트롤러. 에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에로가 뭐냐면은 영국 선장 플러스 중국 선원, 중국 선주로 인한 해적이었어요. 영국 국기가 이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걸로 전쟁 명분을 삼아 시작됩니다. 파머스톤 총리 때 전쟁 준비인데 이분이 모든 정치계와 빅토리아 여왕조차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상원, 하원 다 반대합니다. 상원 귀족은 아니 중국이 선주고 중국인이 운행하는 선원에 영국이 왜 가야 되냐? 무슨 법적 도의적 이유가 있냐? 기각합니다. 하원 서민원 야 이거 보니까 홍콩 선적 등록이 무효화된 걸 내각이 은폐했다. 이 영국 선적이 아니잖아. 극악무도한 행위다. 상하원에서 이 전쟁 준비가 2차 아편 전쟁 중지가 부결돼요. 파머스턴 총리가 즉각 하원을 해산합니다. 그리고 다시 총선거를 치러서 전쟁 찬성 의석수를 85석자로 획득합니다. 뭐? 나는 선거에서는 이게 자신이 있다. 수상이 사용하면 안 되는 해상권을 사용합니다.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지금도. 미친 거다 아니면 의무를 다한 거다.
이 사람은 모든 정치인과 빅토리아 여왕조차 안 좋아하는데 영국 민족주의 선동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히틀러 삘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선거에 가면 이겨. 왕권 국가의 최대 문제는 기근과 빈곤 그리고 기회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건데 민주주의의 최대 문제점 미친 짓이 한 번씩 통해요. 이 미래가 없는 게 왕권 국가의 최대 문제점인데 변화가 없으니까 민주주의의 최대 문제점은 이런 미친 짓이 성장은 되는데 이런 미친 짓이 한 번씩 통해요.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정말 잘 와닿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후기에 거의 이제 자유무역은 후퇴했어요. 내부 기업에게는 또 자유방임주의, 우리 기업은 또 잘 돼야 되잖아. 제국주의의 절정에 이릅니다. 곤란합니다. 곤란해. 이걸 잘 보면은 벤자민 디즈렐리와 아까 그 반대하셨던 글래드스톤의 운명적 라이벌 매치가 시작이 됩니다. 보면은 이제 벤자민 디즈렐리 보수당으로 당선되면 그 다음에 글래드스톤이 당선이 되시고 그 다음에 벤자민 디즈렐리가 당선되시면 그 다음에 글래드스톤이 당선되시고 그 다음에 솔즈베리경이라고 해가지고 디즈렐리의 후계자 있거든요. 당선되시면 글래드스톤이 당선되시고 또 이제 당선됐으면 또 글래드스톤이 당선되십니다. 이렇게 집권을 반복하십니다. 이게 빅토리아 시대의 이제 후기예요. 종래 지구 계급에게만 유리하던 곡물법 폐지 운동이 성공하고 항해 조례가 폐지되어 영국은 자유무역 국가가 되었으나 저 파머스턴 시대부터 제국주의자와 도덕정치 자유주의자. 사실 도덕정치의 최초죠. 국교의 정교일치, 정교분리자, 보호무역주의자와 자유무역주의자, 빅토리아 여왕의 총애자와 비총애자 이렇게 싸웁니다. 38대 존 러셀경 자유당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 짧게 하셨거든요. 이게 2차 때 이분이 제대로 된 자유주의입니다. 노예제도로 이제 파머스턴이 끝나고 노예제도를 이전에도 반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졌죠. 종교의 자유와 자유무역, 전쟁에서는 또 중립을 취하고 1867년 선거권 개정으로 노동자 계층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선거. 이게 뭐 훌륭한 장인급 노동자들에게 그만한 표를 줘도 되지 않을까? 세금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그럼 이분의 기간을 보면 1866년까지인데 1867년에 이게 선거법 2차 선거법이 개정이 돼요. 그럼 이분이 한 게 아니네? 자유당에서 꾸준히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보수당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어떻게? 1850년대부터 67년 통과됐는데 1850년대부터 정신이 온전한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걸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2차 선거권 확대를 존 러셀경 시절, 자유당 시절에 진행이 되는데 부결돼요. 그리고 이제 디즈렐리가 정권을 잡으니까 2차 선거법 개정을 합니다. 자유당이 죽서서 보수당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그 업적을 가져가요. 이때 빅토리아 여왕도 큰 반대는 없었어요. 이전에 반대하셨잖아요. 잠깐만. 큰 반대도 없었습니다. 배경이 사실 하나 더 있는데 미국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났거든요. 북부 공업지대가 승리합니다. 근데 북부는 노예제 반대로 승리했고 남부는 노예제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북부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게 제조업 공업이었고 남부는 토지 농장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1833년에 인류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했어요. 근데 이걸 남부가 졌어? 우리도 위험하겠다. 토지 귀족이 위험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토지 농장주가 졌기 때문에 토지 귀족이 위험하겠다. 야, 선거권 확대해. 그래서 벤자민 디즈렐리 입장에서 우리한테 고마워한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표를 줄 거다. 어디 자유당이 당선됩니다. 다음에 바뀌었잖아요. 자유당 정책은 교육을 좀 받으면 이 보수당 정책에 덜 낚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저렇게 집중하게 됐는지는 디즈렐리의 전략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1868년 진짜 영국적인 유대인입니다. 파머스턴이 제국주의 민족주의인데 이걸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 파머스턴은 자유당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디즈렐리가 이어받아요. 대영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확장 또 확장.
수에즈 운하 매입하고요. 키프로스 획득하고 수단도 이분이 점령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국령 인도 제국을 세우고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자유당 야당은 짜증이 냈고 빅토리아 여왕은 기뻐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빅토리아 인도 여왕제를 만들었다. 보수당을 재건합니다. 왜? 이 위에 보면은 잘 보면은 벤자민 디즈레일리 이전에 대부분 주요한 영향력은 어디다? 자유당 그리고 휘그당입니다. 왜? 장기 집권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수당을 재건합니다. 사실 파머스톤도 자유당이잖아요. 저걸 받긴 했어도. 그래서 1867년 보통인 선거법을 개혁하고 중산층이 주요한 표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해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합니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 계산으로 되는지 그걸 밑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1849년 중상주의 시절에는 빈곤은 필요하기라고 느꼈어요. 그래야 열심히 한다. 안 그러면 의존해서 별로 열심히 안 한다. 이게 결국엔 나중에 영국병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보수는 가부장적 보수주의, 엘리트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물법 폐지 이후에 선거가 확대되어도 늘어나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권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상태라는 거죠. 중산층의 세금을 확대해서 연대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당시에는 민족주의가 슬슬 발효되고 내셔널리즘의 성향의 제국주의가 늘어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일국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토리 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산업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수주의, 이제 종교로 논하지 않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로 논하는 시대로 왔습니다. 성공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국가주의, 민족주의야. 이제 그리고 이 배경은 전쟁이 국민 총력전 수준의 대전 수준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규모가 커졌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시민, 기사, 선거권, 전쟁에 참여해서 기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장비 비용은 자기 돈을 사야 돼요. 그래서 자유시장은 옹호합니다. 중산층을 위해서. 근데 보호무역합니다. 이건 뭔 뜻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의무 강조는 똑같습니다. 엘리트의 의무, 전체의 의무. 우리나라로 치면 유학자 같은 거예요. 이제 선비는 선비의 역할이 있고 양반은 양반의 역할이 있고 노비는 노비의 역할이 있고 상인은 상인의 역할이 있다. 제국주의. 즉 온정적 요소, 엘리트주의, 이게 가부장제적 그 보수주의죠. 엘리트주의적 책임과 강력한 인도주의적 요소를 갖춥니다. 애덤 스미스의 고정경제학을 비판하고 지배계급이 국민의 고통에 무관심해지며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사회혁명이 될 거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유당을 분열시키고 다른 포지션을 찾는 전략을 굉장히 잘 짜요. 자유당은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차가운 놈들이다.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을 강제로 포지셔닝화 시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는 복지를 한다. 즉 노동자에게 신경을 쓴다. 자유당 세력인 쟤네들을 부르주아 노동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세력을 분열을 시켜요. 노동자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수당 귀족 플러스 노동자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의 아랫계층 의무는 가부장제 보수주의, 온정적 보수주의, 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그냥 이건 간단히 생각하면 유교 탈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되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개선이 없는 아랫계층에 대해서는 이걸 위해서 위생과 공약법 등 사회복지를 강조합니다. 자유당 이기주의인 이 노동자의 적이다. 이 포지셔닝을 계속 취해요. 그래서 이걸 노동당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다들 이야기하고 전 세계의 이 노동당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반쯤은 마르크스고 반쯤은 이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전략입니다. 왜 사회주의자들 잘 보면 제국주의 욕하면서도 점점 제국주의화 되는지 이유로 알 겁니다. 제국주의하기 딱 좋은 시스템에 통합을 시키는 거니까. 19세기라서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게 보수라고? 곤란할 겁니다. 자, 여기에 반대한 가장 위대한 평민 글래드스톤. 4번 총리를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귀족이 아니에요. 이제 보통 귀족을 봤는데 이분은 끝까지 귀족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평민을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평민이라고 합니다.
기회, 딱 애덤 스미스의 기준점이에요. 기회 평등, 낮은 세금, 자건정부, 귀족 특권을 줄여라. 그리고 자치를 강조하는 지역주의적 성향이죠. 자유무역을 하고 정부 지출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자유방임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교육개혁, 하루층 교육 기회를 좀 배우면 안 속겠지. 저거 좋다고 그거 받으면 세금만 높아지고 네 돈 뺏는 거잖아,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마주합니다. 이 도덕 정치까지 합쳐지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제국주의의 모순에서 고민을 해서 반영 폭동을 제대로 대응 못해요. 디즈레일리가 수단은 정복했는데 수단 민족주의 반란이랍니다. 민족주의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시점이에요. 군대 투입을 머뭇거리다가 자국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방위군에서 수단을 개입하러 가다가 고든 이집트 그 담당자 장이 효수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글래드스톤 총리가 사임을 합니다. 자국 방임주의에서 방어가 안 되는 보수당에 또 복지 공격까지 들어가요. 빈민구제를 하는데 자유당은 자유방임주의니까 빈민이 시장에 의해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자는 빈민구제가 빠르잖아요. 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쟁자가 되는 솔즈베리가 노동계층의 생활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인데 야 너 사회주의자야? 이 당시 보면 자유당은 사회주의자급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모두가 반대할 정도 이런 것도 제출해요. 그래서 현실파는 이제 귀족주의죠. 사실 보면 이 당시 보수당이 택한 거는 귀족주의 시절, 중상주의 시절의 정책들이었던 거죠. 선거권 확대에 관해서는 솔즈베리가 이렇게 비판한다. 지금 동네 무식쟁이들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기자는 거에 망하고 싶어서 안 달랐어. 철저한 귀족주의라니까요. 그거 이제 이기기 위해서 주거법원까지 제출한 거예요. 군사력의 문제도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솔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외교, 해군력을 증강해서 최강 해군을 갖춰요. 쉽게 말하면 보수당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제국주의로의 강력한 군사력까지 갖춰가면서 식민지를 늘립니다. 결론을 말하면 빅토리아 중후기 시절의 영국은 보수당으로 노동복지하고 제국주의화하고 최강 해군이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폴레옹이랑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떠오르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나폴레옹이랑 그 영국 대영 제국이 그거 제일 잘했잖아요. 자유당으로는 정교분리, 내부 경제를 성장시키고 교육 개혁을 합니다. 뭐 내생적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외생적, 내생적 성장을 다 해요. 제국주의로 외국에 기회를 얻고 내부에서는 또 이제 경제적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내생적 성장을 합니다. 자유경쟁시장. 그러다가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관료제적 디즈렐리, 분권적 글래스턴, 중앙집권적이냐 분권적이냐. 보호무역이고 자유무역이고 온정적 사회복지라고 재정기출 감소하고. 이게 워터폴이 다르게 생각을 하면 워터폴은 사람을 절대 안 잘라요. 웬만해서는. 근데 그리고 그 워터폴이 발달한 기업일수록 최대한 안 잘라요. 그거 제일 발달한 기업이 롯데입니다. 야, 너 제가 이 팀에 적성이 안 맞아요. 그래, 그럼 부모님이 선생님입니다. 그래, 그럼 너 인사팀 갈래? 아버지는 변호사인데, 거기도 안 맞아요. 그러면 너 저기 그거 법무팀 갈래? 그런 식으로 전문성과 상관없이 절대 안 자르고 새로운 기회를 계속 줍니다. 거의 온정적 사회복지 비스무리하죠. 근데 반대로 글래스턴은 재정 지출 감소를 해야 된다. 자건 정부를 해야 한다. 정부의 깊은 개입, 경제에 깊은 개입을 하는데 이쪽은 뭐 경제적 자유주의를 해야 된다. 높은 세금, 낮은 세금. 자, 제국주의를 해야죠. 높은 세금으로. 전쟁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자유주의는 이제 전쟁을 안 할 건데 어떻게 서로 외교적인 관계. 그래서 솔즈베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래드스톤의 외교에 관해서 되게 많이 깠어요. 너무 외국을 봐준다고. 그리고 우미나와 교육. 여기는 이제 보통 포퓰리즘은 우미나 중후정치의 기반이죠. 그리고 이쪽은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고. 의존이고 자립이고 사회통합이고 개인주의고 중앙집중 관료제고 분권하고 와두해지면 제국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냥 관료제, 일국 보수주의, 중후정치, 사회통합,
강조하고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의 의무를 부여하죠. 관료화제화되고 포퓰리즘 되고 가족주의, 민족주의죠 그냥. 높은 세금 그리고 보호무역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 분열이 시작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이런 일국 보수주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경제 역량이 좀 떨어지는데 이걸 번갈아 하니까 되게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빅토리아 후반기의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립, 경쟁 분권화, 자치, 재정 지출 감소, 낮은 세금, 자유무역. 이러면 이제 분열이 잘 돼요. 사회 통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방주의, 지역주의를 굉장히 중시하죠. 단 이 시기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무역만은 식민지 안에서 자유무역을 택합니다. 대체로 식민지 안에서 관세를 낮추고 없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인정인데 사실 영국 모직물이 제일 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영국이 국제적으로 독점 국가니까 우리도 싸게 살 테니까 너네도 싸게 받아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상 보면은 약탈적 중상주의예요. 2차 중상주의, 신제국주의입니다. 1840년 그 표현을 이렇게 해요. 1840년에서 1860년까지 이때가 자유방입니다. 영국에서 자유경쟁의 고도로 도달하였을 때 영국의 부르주아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영국의 본토에서 분리시키는 일이 불가피하고 그것 또한 바람직하다. 즉 자유무역을 위해서는 식민지를 해방시키는 것조차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나고 파머스턴 이후부터는 제국주의화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제국주의가 시작되고 디즈레일리는 중상층에 집중하고 이때부터 민족주의가 발효하고 내셔널리즘이 발효됩니다. 자 보면은 70년대 이후부터 이게 그 관세는 낮췄거든요. 이 관세를 낮춘 게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알았던 거예요. 자유무역은 엄밀히 말해서 쇠퇴되고 보호무역 자국의 이제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은 되었는데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랑 경쟁은 안 하는데 관세는 낮춘 거죠. 관세를 낮춘 거는 이거 관세를 높여버리면은 식량 가격 때문에 이거 기근이 생겨버리구나. 그럼 기근을 없애야 되겠다. 빈곤 수준이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이때부터 70년대부터 슬슬 요 1870년대부터 롱 디프레션이라고 불리는 대불황이란 게 와요. 이게 대공황 직전에 온 콘트라티에프 파동인데 이 시기 식민지는 전 세계 노예 무역의 식민지와는 다른 형태로 시장을 찾는 식민지였거든요. 과잉 생산된 물품을 팔 수 있는 대불황이 오니까 그거에 더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72년 대불황, 1847년 곡물법 이전의 불황은 자유방임으로 해결했지만 1872년부터 시작된 대불황은 새로운 제국주의와 보호무역 그리고 제대로는 내부에서는 이제 자국 기업들끼리는 경쟁 그런 것들로 되었는데 불황이 끝날 때쯤 되니까 자잘한 기업이 다 망합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중소기업, 동네 소상공인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미국, 영국도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독점 과점 형태가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인데 살아남아서 덩치가 커져요. JP모간 지금 현재 지역은행들 인수하는 것들 보면 다 이해가 되죠. 경기 침체 겪을 때마다 살아남은 기업은 더 커지고 생산성은 강해집니다. 근데 빅토리아 시대 후반에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잠깐만 외생적인 기회를 만든 거 말고 자국 기업은 어쨌든 보호무역주의를 했잖아. 그럼 곡물법이랑 이게 뭐 달라? 옛날에는 귀족이었는데 이제는 산업자본가들을 보호하는 거잖아. 이거 곡물법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독점 옛날에는 이제 다 독점 지주들이었는데 지금은 독점 자본가. 산업화된 것만 다른데? 이해가 돼요? 이거 보수당이 한 거라고요. 이전엔 뭐였다? 토리당이었다.
근데 대상이 귀족 지주에서 독점 공업으로 바뀐 거다. 예, 식민지 통해서 극단으로 성장하는데 자국에는 로비 보조금, 자국 내에 레드오션 끝내고 독점 과정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경기 침체, 자유방임, 이게 자국 내 기업들에게 이 당시에는 소득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전부 간접세로서 물품세랑 관세로 돈을 벌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일랜드 곡물법 폐지 시기부터 자유방임, 독점 상인들 봤는데 이거 잘 보면 중상주의 넘버 2인데?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동당이 따로 독립을 합니다. 아, 어느 쪽이든 노동자들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노동당은 사회주의를 활용하는 당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1913년 대공황 시기 공리주의자들과 함께 케인즈주의, 즉 수정자본주의가 대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저번 중상주의와 다른 게 있어요. 2차 사실상 중상주의, 제국주의는 기근이 아니라 목표가 빈곤 해결입니다. 엘리트 기반 경제에서 부르주아 기반 경제로 바뀌고 노동자까지 대중 기반 정치 선거표와 경제표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는 꾸준히 총력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팔아먹을 식민지가 없는, 자신의 물품을 팔아먹을 식민지가 없는 독일은 대불황을 거쳐서 그 다음에 대공황까지 넘어오니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전이 시작될 기미를 이때부터 보이고 있습니다.